네, 연휴 이후에 우리 장이 다소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 모시고 시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뭐 연휴 때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고용 지표니까요. 일단 고용 지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글쎄요, 뭐 전반적인 해석은 뭐 경고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고용 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죠. 미국의 이제 지난달 고용 지표가 한 13만 명 정도 늘어났었는데요. 우리 당초 예상은 뭐 한 29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일부의 뭐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네 개의 이제 국면으로 나눠지죠. 상승과 후퇴, 뭐 화랑, 뭐 부진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가와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때 미국이 풀린 달러가 한 5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물가 인상률이 한 9%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시중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지금 크게 좀 내리고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와 기준금리의 이 관계는 마이너스 0.7의 관계가 있고 앞으로 미국은 금년도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 3.5%까지 최고 올리고 2024년에는 4.5%. 아마 2024년까지가 저는 최고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기준금리를 올려서 주가를 좀 내리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비관적이지만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가가 내리면 오히려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량한 주식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주가와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7이라는 얘기가 좀 와닿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또 6월 FOMC가 있어요.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그렇다면 상관성을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불안 요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가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될 겁니다. 미국이 지금 풀린 달러가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미국에 있는 것보다는 전 세계 한 70%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흥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경험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한 1,600원까지 올랐었어요. 최근에 이제 1,300원 가까이 갔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과 또 한국과 미국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었는데 2008년도에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굉장히 미국이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1,600원까지 갔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또 몇 년 뒤에는 다시 굉장히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를 한번 상상해 본다 그러면 2000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정점이었는데 당시에 주가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1600까지 빠졌었고 종합지수가 지수는 40%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에 또 달러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100% 올라서 최고 3300까지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2600까지 고점 대비 한 20-30%가 빠졌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빠지고 조정을 받을 때가 또 우량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글로벌 주식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네. 한국은 한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투자해도 될 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글로벌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축통화국이고 전 세계 결제가 되는 달러 비중에서 달러의 비중이 60%고 또 유로화가 한 20%, 또 뭐 위안화라든지 엔화가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60%나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1980년도에 폴 볼커가 미국의 연준 의장을 할 때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21%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카터 대통령에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정권이 바뀔 때였는데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물가를 잡으면서도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지금 현재 그 당시만큼 그렇게 물가가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1980년도에는 미국의 물가가 15%였고 기준금리는 21%까지 올라갔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한 9%,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좀 올리고 있는데 지난 40년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금리를 봤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이 한 70%, 또 비관적인 게 한 30% 정도 되지만 항상 긍정적인 면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한 20, 30% 조정을 받았지만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도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 40년간의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더 긍정적인 시각은 투자에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JP 모간의 다이먼 화장은 허리케인이 오고 있다. 미국 경제가 사실 연착륙을 기대하지만 경착륙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행간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미국이 6월달, 7월달 이제 0.5% 두 번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5%, 1.0%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미국보다 항상 1% 높게 유지해 왔는데 항상 뭐 지금 현재 미국의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0%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1%는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항상 보면 과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기준금리 20%까지 넘었다가 지금 겨우 1%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워낙 풀린 달러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8%, 9%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항상 미국 경제나 우리나라의 정부 당국자도 그렇지만 물가 인상을 잡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물가가 2%나 3% 정도 유지되어야만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다. 물가가 만약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은 회사에다가 급여를 올려달라 그러고 그렇죠. 또 기업에서는 또 판매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경제가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가 8%, 9%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달러를 환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물가가 5% 정도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미국과 똑같이 커플링 현상과 같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또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경기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우세하고 승리해 왔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이중 채무라 그래서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을 내세우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를 잡은다 하더라도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경기 상황을 보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요, 최근에 또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 곡창 지역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4개월로 접어들고 있고요. 또한 식량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에그플레이션은 특히 소비가 위주인 미국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고통이 심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가가 한 50% 정도 올랐고, 네.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가격이 한 30% 이상 올랐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1리터가 2,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00%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다. 그렇지만 미국은 굉장히 석유로 원유를 판매량, 생산량으로 세계 1위가 미국인데도 이렇게 전 세계의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밀이 전 세계 밀 수출의 40%를 차지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또 러시아가 마리오폴을 점령하게 되면서 수출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아프리카 인구의 2억 명이 지금 굶주림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프리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고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푸틴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빨리 봉쇄를 해제해서 아프리카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물가 인상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만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된다 그러면 또한 미국 정부에서도 너무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완급을 조정해서 금리 조정과 물가 인상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연준이 사실 상황을 보고 템포 조절을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말씀 중에 아프리카 얘기가 나와서 조금 재밌네요. 일단 글쎄요, 2010년도에 보면 이러한 밀 수출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동 지역의 아랍에 보면 저희가 좀 익숙한데요. 아프리카는 물론 인도주의적으로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 투자 관점에서만 딱 놓고 봤을 때 글쎄요, 아프리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굳이 아프리카가 푸틴한테 뭔가 요구한다 그래서 이 상황이 풀릴까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배했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대한 지배권을 많이 잃게 되면서 푸틴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뭐 러시아의 무기라든지 식량을 지원해주면서 예. 굉장히 많은 표를 획득하고 있고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러시아가 또 독일에 맞서서 우방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자유진영과 대립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인구는 1억 2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파견된 나라들은 전부 다 러시아에서 약소국인 사람들, 약소민족을 파견하고 있는 거지. 푸틴의 입장에서도 이 전쟁이 지속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푸틴의 영향력이 점점 전쟁이 지속되고 또 러시아의 패배가 좀 회색에 짙어지게 되면서 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920년도에 러시아의 마지막 짜르가 무너지게 되었는 이유가 바로 전쟁에 패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푸틴의 입장에서도 나토의 동진을 막고 러시아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최근에 푸틴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는데 이 아프리카의 지도자들, 이 대통령들이 많은 국민들이 아사에 위치했기 때문에 푸틴에 대해서 또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위치와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김두원 앵커가 이제 다음 주에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 지금 돌입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게 이제 경제 지표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6월 달과 7월 달에 저는 아마 미국의 물가가 8%까지 올랐기 때문에 두 번 다 0.5%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 볼커의 1981년도에는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 물가를 안정시켰고 그 이후에 미국의 40년 장기 호황을 가져온 것이 바로 미국의 연준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의 물가가 9%를 계속 갱신해서 8%에서 9% 계속 물가가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0.5% 두 번 정도 올릴 것이다. 그래서 2%까지 올릴 것인데 미국의 경제 고용 지표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뭐 최근에 지난달에 고용 지표가 한 13만 명 정도로 나와서 예상했던 29만 명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물가만 좀 잡는다 그러면 연준의 역할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워낙 크게 하락하고 네. 부동산 시장도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게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한 30%까지 계속 증가하고 되는 것이 앞으로 10년 뒤까지는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량한 주택이라든지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할 것이고 오히려 지금 한 30% 정도 하락한 시기가 내가 우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매년 20개 정도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아무 종목이나 해서는 안 되고 우량한 종목 위주로
업종에 1등 되는 종목을 위주로 해라.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오늘 계속 강조하시는 게 사실 좀 싸졌다. 이럴 때 우량한 기업을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좀 되묻고 싶은 게 우량한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2,200개 중에서 외국인들이 30% 이상을 투자한 종목, 그다음 시가총액 최소한 1위에서부터 30위 이내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있었지만 뭐 오스타일 임플란트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이러한 우량한 기업이 20개나 거래 정지가 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기업들이 많이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주식 비중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그럼 한국이 1.5%밖에 차지 안 한다. 그러면 적정한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의 오히려 90%, 한국의 10%로 하는 것이 글로벌 주식 비중이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지금 1,00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연금에 투자하는 주식의 비중이 해외가 70%고 국내가 3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애국심 차원에서 국내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우량한 종목 위주로 해야 되겠고, 또 글로벌 비중,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커플링 현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항상 1% 정도 더 높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2번, 3번 정도 더 올릴 건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1, 2% 정도 더 오르고 대출금리는 8%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면서 국내외 주식 가운데 특히나 우량한 종목들 중심으로 매수해보자라고 조언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세종대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